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인데 제가 직접 겪은 일이라서 더욱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는 올해 42살인 정훈이라고 하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7년이 되었고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 하나가 있어요. 평범한 가정이었죠.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내 윤미는 39살이고 전업주부예요. 결혼 초기에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였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던 그런 아내였어요. 아들 녀석도 엄마를 정말 따랐고 우리 가족은 누가 봐도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세 식구가 함께 영화도 보고 놀이공원도 가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냈죠. 그런데 최근 몇 달 전부터 뭔가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였어요. 평소에 화장을 거의 안 하던 윤미가 갑자기 진한 화장을 하고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것도 그냥 동네 마트에 가는데도 말입니다. 립스틱 색깔도 예전에는 연한 핑크색 정도였는데 갑자기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아이라인도 두껍게 그리고 섀도우도 진하게 발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여자들이 나이 들면서 자기 관리에 신경 쓰나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서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는 여자들이 많은데 우리 아내는 여전히 예뻐지려고 노력하는구나 싶었거든요. 남편으로서는 기분 좋은 일이었죠. 그런데 외출 횟수도 부쩍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드라마 보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그러던 윤미가 갑자기 친구들 만난다며 자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던 외출이 거의 매일로 늘어났어요. 헬스장도 다니기 시작했고요. 건강관리 한다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한 건 헬스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운동복이 그렇게 땀에 젖어 있지 않더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정말로 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 건 냄새였습니다.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들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시트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윤미가 평소에 쓰던 향수와는 완전히 다른 남성용 향수 같은 무거운 냄새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차가운 물을 머리에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혹시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윤미에게 직접 묻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새로 산 세제 냄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후각이 이상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윤미가 외출하고 돌아온 날이면 어김없이 그 냄새가 났습니다. 게다가 윤미의 태도도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집에 돌아오면 현관까지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었는데 요즘에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거나 아니면 피곤하다며 먼저 잠자리에 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예전처럼 하루 있었던 일들을 대화하기보다는 조용히 식사만 하고 끝내는 일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상했던 건 윤미가 휴대폰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예전에는 휴대폰을 아무렇게나 테이블 위에 놓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항상 들고 다니거나 뒤집어 놓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가면 재빨리 화면을 끄는 모습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카톡 알림음도 예전보다 훨씬 자주 울렸고 그럴 때마다 윤미의 표정이 미묘하게 밝아지는 것도 눈에 띄었어요. 어느 날은 윤미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때 정말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아내를 의심하는 게 너무 비참해서 그냥 돌아섰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휴대폰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 알림이 떴는데 발신자 이름이 한글이 아닌 이모티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트 모양 이모티콘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아내를 의심하는 내가 나쁜 남편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도 강해졌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 윤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도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아는 그 윤미가 맞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카페 일을 하면서도 자꾸 집 생각이 났고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윤미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런 복잡한 마음으로 며칠을 보내고 있을 때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달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카페 일이 일찍 끝나서 평소보다 2시간 정도 빨리 집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단골 손님이 갑자기 약속을 취소해서 오후 예약이 없어진 거였죠. 그래서 윤미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고 깜짝 선물이라도 사가지고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꽃집에 들러서 윤미가 좋아하는 장미꽃 한 다발을 샀어요. 그런데 집 근처 헬스장 앞을 지나가다가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헬스장 입구에서 윤미가 한 남자와 함께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것도 그냥 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는 키가 크고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를 가진 대충 봐도 트레이너 같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헬스장 트레이너와 회원 사이의 평범한 대화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고 윤미가 그 남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평범한 회원과 트레이너 사이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연인들이 주고받는 그런 달콤한 시선이었어요. 저는 차 안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미꽃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두 사람은 헬스장 앞에서 몇 분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남자가 윤미의 어깨에 손을 살짝 올렸습니다. 그리고 윤미는 그 손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확실한 증거를 봐야겠다는 생각에 계속 지켜봤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몇 분 더 이야기하다가 헤어졌는데 헤어지기 전에 그 남자가 윤미의 손을 잠깐 잡는 것도 봤습니다. 윤미가 집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하자 저는 급하게 차를 돌려서 다른 길로 집에 먼저 도착했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미가 집에 들어왔을 때 평소보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뭔가 들뜬 기분처럼 보였어요. 여보, 일찍 왔네. 윤미가 말했는데 목소리에서 약간의 당황이 느껴졌습니다. 응, 일이 일찍 끝나서. 헬스장은 어땠어?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냥 그렇지 뭐. 오늘은 좀 힘들었어. 윤미가 대답했는데 그 순간 윤미 몸에서 또 그 남성용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윤미는 제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그냥 친한 트레이너와 회원 사이의 스킨십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직감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윤미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윤미가 헬스장에 간다고 할 때마다 슬쩍 뒤따라가 보기도 하고 집에 돌아온 후의 행동이나 표정도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며칠 뒤 또 다른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윤미가 헬스장에서 나올 때 그 남자와 함께 근처 카페로 들어가는 걸 본 거예요. 저는 차 안에서 망원경으로 카페 안을 들여다봤는데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매우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손을 마주잡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윤미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였어요. 바로 따져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윤미가 부인하거나 증거를 없앨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결심했어요.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안 되겠다.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서 윤미가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윤미와 그 남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미의 패턴을 분석해보니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그 남자와 만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에는 아들을 친정에 보내거나 학원에 보내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윤미가 아침부터 아들을 외할머니 댁에 보낸다고 했어요. 오늘 헬스장에서 개인 트레이닝 받을 예정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개인 트레이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말했습니다. 윤미가 아들과 함께 집을 나선 후 저는 곧바로 준비에 들어갔어요. 며칠 전부터 미리 준비해둔 것들이 있었거든요. 고화질 카메라가 달린 스마트폰, 녹음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강한 정신력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직접 목격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알고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참아야 했어요. 평소 윤미의 패턴을 보면 오후 2시쯤 집에 와서 그 남자와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후 1시에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바로 우리 침실의 침대 밑이었어요. 침대 밑으로 들어가면서 정말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이런 일을 해야 한다니.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침대 밑은 생각보다 좁았지만 성인 남자 한 명이 숨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휴대폰은 녹화 모드로 설정해두고 녹음기도 켜놨어요. 시간이 정말 느리게 흘렀습니다. 1시 30분, 1시 40분, 1시 50분. 손목시계를 보면서 분침이 돌아가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고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혹시 밖에서 들릴까봐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오후 2시 10분쯤 되었을 때 드디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윤미의 목소리와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심해서 들어와. 오늘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천천히 해도 돼. 윤미의 목소리였는데 평소 제게 하는 말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훨씬 부드럽고 애교스러운 톤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은 좀 더 특별하게 해볼까?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 매력적인 목소리였는데 그 순간 정말 주먹으로 뭔가를 때리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에서 한참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도 나고 뭔가 부딪히는 소리도 났습니다. 아마 서로 장난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발걸음 소리가 침실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실 문이 열리면서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저는 침대 밑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침대 주변을 맴돌았고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평소 남편은 이 시간에 카페에 있어서 안전해. 윤미가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럼 오늘은 마음껏 할 수 있겠네. 남자가 웃으며 말했고 곧이어 두 사람이 침대에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 모든 걸 기록할 시간이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듣고 있자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위해 참아야 했습니다. 녹음기도 계속 돌리고 있었고 가능한 한 많은 대화를 기록하려고 노력했어요. 침대에서 들리는 소리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윤미와 그 남자가 키스하는 소리, 옷 벗는 소리,
그리고 둘이 나누는 달콤한 대화들까지 모든 게 제 귀에 생생하게 들렸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휴대폰으로 계속 녹화했습니다.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도윤아, 정말 미치겠어. 남편이랑은 이런 느낌이 전혀 없었는데. 윤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정말 온몸에 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결혼 7년 동안 나름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말을 듣고 있자니 정말 참담했습니다. 나도 그래. 너 같은 여자는 처음이야. 남편은 너의 진짜 매력을 모르는 것 같은데. 서도윤이라는 남자가 대답했어요. 목소리에서 진짜 애정이 느껴져서 더욱 화가 났습니다. 사실 결혼 생활이 너무 지루했어. 맨날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고 남편은 카페 일에만 신경 쓰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고. 윤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억울했어요. 저는 가족을 위해서 카페를 열심히 운영했던 건데 그게 윤미에게는 무관심으로 비춰졌던 거예요. 물론 요즘 들어 일이 바빠서 윤미와 대화할 시간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륜을 저지를 이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이렇게 만날 수는 없잖아. 도윤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일단 지금은 이 순간이 좋아.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윤미가 대답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이들의 관계가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진짜 감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더 배신감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냥 일회성 실수였다면 이해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건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불륜이었거든요. 너 진짜 예뻐. 처음 헬스장에서 봤을 때부터 느꼈어. 도윤이 윤미에게 속삭였어요. 나도 너한테 반했어. 그동안 이런 감정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윤미가 대답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듣고 있자니 정말 토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증거로 녹음되고 있다는 생각에 참았습니다. 법정에서 이 녹음을 틀어주면 윤미가 뭐라고 변명할 건지 궁금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이들이 만난 지 벌써 3달이 넘었다는 것, 윤미가 도윤에게 저에 대한 불만을 계속 털어놨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만날 계획이라는 것까지.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불륜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디서 만날까? 여기서 계속 만나면 언젠가 들킬 수도 있잖아. 도윤이 제안했어요. 그래, 모텔도 한번 가보자. 어차피 남편은 의심도 안 하니까 괜찮을 거야. 윤미가 동의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의심 안 한다고요? 지금 당장 침대 밑에서 모든 걸 듣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의 행위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1시간 반 동안의 모든 대화와 상황이 완벽하게 녹화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침대 밑에서 천천히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침대 위에서 끝난 여운을 즐기고 있었어요. 서로의 몸을 감싸 안고 달콤한 말들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둘 다 옷부터 입어. 저는 낮은 목소리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깜짝 놀라서 저를 바라봤어요. 윤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얘졌고 도윤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벌거벗은 채로 서로를 감싸 안고 있던 모습 그대로 굳어버린 거예요. 여보, 이건. 윤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내가 한 짓 다 찍혔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보여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모든 게 녹화되어 있어. 대화까지 전부 다. 도윤이 급하게 이불로 몸을 가리며 변명하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오해예요. 오해?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3달 넘게 만나온 게 오해야? 내 침대에서 내 욕하면서 하는 짓이 오해라고? 저는 휴대폰에서 조금 전 녹음된 윤미의 목소리를 틀어줬어요.
남편이랑은 이런 느낌이 전혀 없었는데 라는 윤미의 음성이 방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윤미가 이불로 몸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날 속였는데 용서를 바라. 헬스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친구 만난다고 거짓말하고 매일 내 얼굴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어? 도윤도 급하게 옷을 찾으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서도윤이죠? 저는 도윤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헬스장 트레이너 맞죠? 예. 그렇습니다.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경찰이 올 거니까 둘 다 꼼짝 말고 거기 앉아 있어. 저는 차갑게 말하며 휴대폰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시오. 저희 집에서 불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증거도 확보했고요. 지금 당장 와주세요. 경찰에 신고를 마친 후 저는 의자에 앉아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윤미는 이불을 끌어안고 계속 울고 있었고 도윤은 옷을 대충 입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어요. 여보, 제발. 경찰은 취소해줘. 윤미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취소. 저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지금까지 나를 얼마나 우롱했는데 취소를 해달라고. 너희 둘이 한 짓을 생각해봐.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윤미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저는 웃었어요. 3달 동안 계속 만나놓고 다시는이라고? 그리고 방금 전에 모텔에서도 만나자고 했잖아. 내가 다 들었어.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유혹했습니다. 유혹? 저는 도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둘 다 기혼자면서 무슨 유혹이야? 그리고 당신도 결혼했다면서요? 부인은 알고 있어요? 그 말에 도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건 안 됩니다. 내 가정은 박살냈으면서 당신 가정은 지키고 싶다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경찰이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경찰관들을 맞았어요. 신고하신 분이세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서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침실로 들어와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어수선한 침대, 바닥에 흩어진 옷가지들, 그리고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뻔했죠. 증거는 있으신가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1시간 반 동안 모든 게 녹화되어 있습니다. 대화 내용까지 전부 다요. 경찰관이 영상 일부를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확실한 증거네요. 조서 작성하겠습니다. 윤미와 도윤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동안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도윤은 자신의 부인 연락처까지 경찰에게 말해야 해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이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위자료 청구나 이혼 소송 말이죠. 경찰관이 저에게 조언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예정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조서 작성이 끝난 후 경찰이 떠나고 집안에는 저와 윤미 그리고 도윤만 남았습니다. 이제 얘기해보자. 저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윤미, 너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준비나 해. 그리고 서도윤 씨, 당신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겁니다. 위자료가 얼마나?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3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3천만 원? 도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남의 가정 파탄시킨 대가치고는 싸다고 생각해요. 윤미가 다시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아이는 어떻게 해? 아이 생각해서라도. 아이 생각은 불륜할 때 했어야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양육권도 내가 가져갈 거야. 불륜녀가 무슨 자격으로 아이를 키워? 제발, 제발 한 번만. 윤미가 계속 애원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됐어. 이제 그만 나가. 둘 다. 저는 피곤해서 말했어요. 도윤이 급하게 나가려고 하자 저는 한마디 더 했어요. 참고로 당신 부인에게도 이 사실을 알릴 예정이에요. 각오하세요. 도윤의 얼굴이 완전히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윤미도 짐을 챙겨서 일단 친정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집이 조용해진 후 저는 소파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 법적 절차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에서 지난 7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윤미가 떠난 후 집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정적이 온 집안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속 시원했어요. 그동안 속에서 썩고 있던 의심과 불안이 모두 해결되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이혼 전문으로 유명한 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불륜 현장을 적발해서 상담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김 변호사는 경험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제가 가져간 영상과 녹음 파일, 그리고 경찰 조서를 확인한 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 정도 증거면 100% 승소입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모두 문제 없어요. 변호사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간자에게는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청구 가능하고 배우자에게도 별도로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도 당연히 의뢰인 쪽으로 넘어올 거예요. 변호사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든든했어요. 그동안 윤미가 저를 얼마나 우롱했는지 생각하면 이 정도 대가는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상간자의 재산 상황은 파악하셨나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헬스장 트레이너라서 월급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재산 조사를 해봐야겠네요. 돈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소용없으니까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친할머니 댁에 있는 아들에게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아들아. 잘 지내고 있어? 응. 그런데 엄마는 왜 할머니 댁에 왔어? 울고 있던데.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아직 초등학생인 아이가 이런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들아, 엄마랑 아빠가 잠깐 떨어져서 살기로 했어. 하지만 아빠가 너를 계속 돌볼 거야. 왜? 싸웠어? 그런 거야. 하지만 아빠는 항상 너를 사랑한다는 거 알지? 응. 아들과의 통화를 마치고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윤미가 한 일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훈 씨, 상간자 재산 조사 결과 나왔어요. 서도윤이라는 사람, 부모님이 물려준 아파트 한 채가 있네요. 시세가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럼 위자료 받는데 문제 없겠네요? 네, 충분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 서도윤의 부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아, 그래요? 네, 경찰 조서에 연락처가 나와 있어서 경찰이 연락했나 봐요. 서도윤 부인도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그 소식을 들으니 묘하게 속이 시원했어요. 도윤도 결국 자신이 한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였습니다. 윤미는 며칠 뒤 장모님과 함께 집으로 찾아왔어요. 짐을 정리하러 온 거였습니다. 여보. 윤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빨리 나가세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윤미가 또 울면서 말했지만 저는 귀를 막았어요. 장모님도 저에게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윤미가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석 달 동안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고 우리 집 침대에서까지 그런 짓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용서해요? 그래도 아이가 있잖아. 아이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결국 윤미는 집만 챙겨서 나갔어요. 그때가 윤미와 마지막으로 대화한 날이었습니다. 소송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확보한 증거들이 워낙 확실해서 윤미나 도윤 쪽에서도 별다른 반박을 할 수 없었거든요. 특히 도윤은 자신의 가정마저 파탄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여력이 없어 보였어요. 법정에서 영상 증거를 제출했을 때 판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명확한 증거는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윤미와 도윤의 변호사들도 사실상 항복 상태였어요. 피고들이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명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입니다.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결과는 제가 원했던 것보다도 더 좋았어요. 도윤에게는 위자료 4천만 원, 윤미에게도 별도로 2천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제게 넘어왔고 윤미는 양육비도 지급해야 했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변호사가 말했어요. 정말 깔끔하게 끝났네요. 이런 케이스는 드물어요. 보통은 증거 부족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철저히 준비했으니까요.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도윤은 결국 자신의 아파트를 팔아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어요. 그리고 부인과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헬스장에서도 잘렸고요. 완전히 인생이 망가진 거였죠.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숨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윤미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네에서 불륜녀로 소문이 나서 살기 어려워졌다고 들었습니다. 친정에서도 눈치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윤미가 동네 아줌마들 앞에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행복한 척했는지 생각하면 지금의 상황이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판결이 확정된 후 저는 법원 앞에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가슴속에서 끌어올랐던 분노와 배신감이 모두 해소된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시원하네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군요.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어요. 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아들과 둘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거구나 싶었어요. 처음에는 막막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도 되었습니다. 카페에 들러서 직원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말해줬어요. 사장님,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벌 받아야죠.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홀가분해요. 그동안 속에서 썩고 있던 게 다 해결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들을 데리러 친할머니 댁에 갔어요. 아들을 보니 정말 반가웠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 아들이 달려와서 제 품에 안겼어요. 우리 아들 보고 싶었어.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아빠, 이제 집에서 같이 살아. 응, 이제 아빠랑 계속 같이 살 거야. 어머니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정훈아,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온전히 아들만 생각하면 되니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과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서툴렀지만 아들이 도와줘서 그럭저럭 할만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아들이 물었어요. 아들아, 엄마는 이제 우리랑 안 살아. 하지만 아빠가 있잖아. 왜? 어른들 사정이 있어서 그래. 하지만 아빠가 엄마 몫까지 해줄게. 응. 아들이 조금 슬퍼 보였지만 금세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아들을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으니 정말 조용했어요. 하지만 답답하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해결되었으니까요. 판결이 확정되고 몇 달이 지난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둘이서 지내는 생활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더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페 운영도 예전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이제는 온전히 아들과 제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였으니까요. 단골 손님들도 제 상황을 알고 있어서 많이 응원해 주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 여자는 버려야죠. 단골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요즘 불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확실하게 처리하니까 속이 시원해요. 다른 손님도 덧붙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인터넷에도 많이 퍼져서 댓글들을 보면 대부분 제 편이었어요. 특히 기혼자들이 많이 공감하더라고요. 이런 게 진짜 사이다 복수다. 불륜녀와 바람둥이는 이렇게 당해야 마땅하다. 아이가 불쌍하긴 하지만 아빠가 잘 키울 것 같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 이야기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 입소문을 타면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종종 카페로 상담을 받으러 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불륜을 의심하고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었어요? 한 손님이 물어봤습니다. 일단 의심만으로는 안 되고 확실한 현장을 잡아야 해요. 그리고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냉정하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게 중요하죠. 이런 조언들을 해주면서 저 자신도 제가 얼마나 현명하게 처리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윤미에게서는 가끔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를 통해서 용서해달라는 말을 전해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이었어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을 다시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빠가 잘 돌봐줄게.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가끔 길에서 윤미와 비슷한 체격의 여자를 보면 순간 가슴이 철렁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침대 밑에서 들었던 그 배신의 대화들을 떠올렸어요. 그러면 다시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윤미와 도윤은 자신들이 한 일의 대가를 제대로 치렀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거짓말과 배신이 없는 삶이 훨씬 편안해요. 무엇보다 제가 당당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배신당했을 때도 합리적이고 법적으로 처리했어요. 반면 윤미와 도윤은 순간의 욕망 때문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통쾌한 복수였어요. 폭력을 쓰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행동을 증거로 잡아서 법정에서 심판받게 한 거니까요.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불륜 사연입니다. 아내 윤미가 헬스장 트레이너 서도윤과 석 달간 불륜을 저질렀고 저는 침대 밑에 숨어서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현장에서 바로 둘을 잡아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도윤에게는 위자료 4천만 원, 윤미에게는 2천만 원을 받아냈고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어요. 두 사람 모두 완전히 망가졌고 저는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용서할 건가요? 아니면 저처럼 확실하게 정리할 건가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1살 박승우라고 합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30년째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죠. 제가 오늘 이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저희 가족은 3명입니다. 아내 이선희가 49살이고 아들 민석이가 20살이에요. 선희는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로 살았고 저는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범하다면 평범한 가정이었죠. 매주 일요일마다 온 가족이 함께 교회를 다니고 저는 집사직을 맡고 있고 아내는 권사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지난해 여름부터였어요. 선희가 갑자기 교회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거죠. 원래도 신앙심이 깊었지만 주일 예배 외에도 평일 낮마다 교회에 나가더라고요. 처음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신앙생활에 더욱 매진하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여보, 오늘도 교회 가세요? 제가 출근하면서 물어보면 선희는 응, 전도 모임이 있어서 가야 해라고 답했어요. 거의 매일 같은 대답이었죠. 때로는 구역 모임, 때로는 기도회, 때로는 봉사활동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교회 일이니까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선희가 교회에서 돌아오면 항상 피곤해했고 표정도 어두웠거든요. 오늘 모임은 어땠어? 하고 물어보면 그냥 그랬어라고 대답하면서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죠. 예전에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얘기해주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선희의 전화통화 패턴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전화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전화가 오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누군가와 비밀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았죠. 제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교회 권사님이라고 대답했지만 왠지 어색했어요. 특히 선희가 핸드폰을 들고 있을 때 제가 다가가면 급하게 화면을 끄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부부가 되고 나서 25년 동안 서로 숨기는 게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변화가 생기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 민석이도 엄마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가끔 제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요즘 왜 교회에 그렇게 자주 가세요? 하고 말이에요. 저도 정확한 답을 할 수 없어서 엄마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구나라고 둘러댔지만 민석이도 뭔가 느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선희가 교회에서 돌아온 후 저녁 시간에 보이는 행동이었어요. 평소보다 말이 없고 밥을 먹을 때도 어딘가 멍하니 바라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자주 봤거든요. 무슨 생각해? 하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했지만 그 표정이 평범하지 않았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우연히 들은 선희의 한숨 소리도 잊을 수 없습니다.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어요. 마치 무슨 큰 고민이나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같은 그런 한숨 말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정말 심각한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아내가 큰 병에 걸렸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문제가 생긴 건가? 여러 가지 추측을 해봤지만 정답은 찾을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몇 달 동안 계속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선희가 저에게 말하지 못할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2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교회 일이니까 설마 나쁜 일이 있을까 싶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날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새벽 기도를 드리러 교회에 갔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 요즘 새벽 기도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 그날은 특별히 마음이 무거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아내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것도 있었고 무엇보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싶었어요.
교회에 도착하니 아직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새벽 5시 반 정도였을 겁니다. 본당으로 가려는데 복도 끝쪽 상담실에서 누군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서 걸음을 멈췄어요. 바로 아내 선희의 목소리였거든요. 무슨 일이지? 하고 생각하면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상담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쪽 상황을 엿볼 수 있었어요. 선희가 젊은 목사님 앞에 앉아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어보기로 했어요. 혹시 선희가 무슨 큰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들려온 말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선희가 목사님에게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20년 전에 저지른 일인데 요즘 들어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라고 하자 선희는 더욱 심하게 울면서 계속 말했어요. 민석이. 제 아들 민석이 말이에요. 그 아이는 승우 오빠 아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아이입니다. 20년 동안 이 비밀을 숨기고 살았는데 요즘 들어 너무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뭔가 잘못 들은 건 아닌지 아니면 제가 다른 사람과 착각한 건 아닌지 의심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제 아내 선희의 목소리였고 제 아들 민석이의 이름이 나왔거든요. 선희는 계속해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거기 기관장이 저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해줬거든요. 승우 오빠는 회사 일로 바빠서 저를 돌볼 시간이 없었는데 그 사람은 제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위로해줬어요. 그러다가 그만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그럼 남편분께는 아직 말씀 안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선희는 고개를 저으면서 답했어요. 어떻게 말해요? 20년 동안 아빠라고 믿고 살아온 민석이한테도 승우 오빠한테도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이 죄책감이 너무 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민석이가 아빠 닮았다고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댔습니다. 20년 전이면 민석이가 태어났을 때죠. 그때 선희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건 기억나는데 설마 그때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말인가요? 선희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그 사람은 그때 결혼한 상태였어요. 저도 물론 결혼한 몸이었고요. 둘 다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민석이를 낳고 나서 보니까 승우 오빠와는 전혀 닮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어서 20년 동안 이 비밀을 혼자 품고 살았습니다. 목사님이 혹시 그분과는 지금도 연락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선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 사람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이혼하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 뒤로는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를 볼 때마다 그 사람 생각이 나고 승우 오빠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머리가 완전히 하얘진 상태로 교회 밖으로 나왔어요. 새벽 기도는 당연히 드릴 수 없었죠. 그냥 차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키우고 사랑했던 아들이 제 친아들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그리고 아내는 20년 동안 이 비밀을 숨기고 살았다는 건가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선희가 오늘 새벽 기도는 어땠어?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응, 좋았어 라고 얼버무렸죠. 하지만 선희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동료들과 대화를 해도 머릿속에는 온통 어제 들었던 선희의 고백만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카페에 앉아서 20년 전을 떠올려 봤어요.
그때 선희는 정말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꼭 나갔었죠. 저는 회사 일이 바빠서 선희의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줬어요. 좋은 일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해라고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설마 그때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니요. 그리고 민석이가 태어났을 때를 생각해봤습니다. 분명히 선희는 임신 소식을 기뻐했고 저도 첫 아이라서 너무 행복했어요. 민석이가 태어나던 날 저는 감동해서 울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선희가 이런 비밀을 품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사실 민석이를 키우면서 가끔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저나 선희와 닮은 구석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는 자라면서 변한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제가 직접 기저귀도 갈아주고 밤에 울 때마다 달래주면서 키웠으니까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민석이의 성격도 저와는 전혀 달랐고 외모도 저희 집안 사람들과는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눈매나 코 모양이 저희 집안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왔는데 마침 민석이가 대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우리 아들 왔구나 하면서 반갑게 맞았을 텐데 그날은 민석이를 보는 제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제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석이는 평소처럼 아빠, 오늘 일은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봤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괜찮았다라고 대충 넘어갔죠. 민석이도 제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는지 아빠,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선희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도 입맛이 없었고 민석이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선희의 행동이었어요.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굴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많이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죄책감 때문에 저에게 더 잘해주려는 것 같았어요. 여보,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선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차라리 당신이 교회에서 한 고백을 다 들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섣불리 말할 수도 없었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선희가 제 옆에 누워있는데 정말 답답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잠자리를 같이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선희는 평소처럼 잠들었지만 저는 새벽까지 잠들 수가 없었어요. 계속 생각해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희가 다른 사람과 착각해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선희의 목소리가 확실했고 민석이 이름도 분명히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정확한 진실을 알아보기로 말이에요. 만약 정말 민석이가 제 아들이 아니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년 동안 아빠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남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진실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가면서 민석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석아, 아빠가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데 너도 함께 받아볼래? 요즘 젊은 사람들도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더라. 민석이는 좋죠, 아빠라고 대답했어요. 물론 저의 진짜 목적은 유전자 검사를 받는 것이었지만 민석이에게는 말할 수 없었죠. 며칠 후 저는 민석이와 함께 대형 병원에 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했지만 제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민석이가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실을 찾아갔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받고 싶은데요. 간호사가 두 분이 함께 오셔야 하는데요 라고 하니까 저는 아들이 지금 다른 검사를 받고 있어서 나중에 같이 올게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각각 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구강 점막을 면봉으로 채취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먼저 제 검사를 받았고
민석이 것은 나중에 몰래 채취하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민석이가 양치질을 하고 나서 칫솔을 버리려고 할 때 저는 그 칫솔을 몰래 가져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민석이를 볼 때마다 복잡한 마음이 들었고 선희를 볼 때마다 화가 났어요. 20년 동안 저를 속였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그 일주일 동안 선희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평소보다 저에게 더 많이 말을 걸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계속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무언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들지? 내가 마사지 해줄까? 선희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속이 뒤틀렸어요. 지금까지 이런 비밀을 숨기고 살았으면서 왜 이제 와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직접 오셔서 결과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병원으로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이 검사를 받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했어요. 자세한 사정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서류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99.9% 확률로 부자 관계가 아닙니다. 즉, 박승우 씨와 박민석 씨는 친부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리가 완전히 하얘졌어요. 선희의 고백이 사실이었던 거죠. 민석이는 정말 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혹시 검사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의사 선생님은 이 검사의 정확도는 99.9%입니다. 오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답했어요. 병원에서 나와서 차에 앉아 있는데 정말 울고 싶었어요. 20년 동안 제가 아빠라고 생각하며 키운 아이가 제 친아들이 아니었다니요. 그동안 민석이 첫걸음마를 뗄 때도, 첫 말을 할 때도, 학교에 입학할 때도 모든 순간을 함께 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선희가 20년 동안 저를 속였다는 것도 화가 났지만 무엇보다 민석이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게 가장 화가 났어요. 민석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를 친아버지라고 믿고 살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희와 민석이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이미 알아버린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20년 동안 속았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났거든요. 더 이상 이런 거짓말 속에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석이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선희가 교회에서 말했던 그 남자 말이에요. 복지관 기관장이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선희와 민석이를 보는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선희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민석이는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었지만 저는 이제 진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동안 저는 20년 전 선희가 봉사활동을 했던 복지관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선희가 가지고 있던 예전 사진들을 뒤져보니 복지관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보이는 사진이 있었어요. 서울시 동작구 복지관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그 복지관은 아직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가보기로 했어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복지관에 갔더니 20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건물은 그대로였어요. 현재 관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20년 전에 여기서 일하셨던 기관장님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제 아내가 그때 봉사활동을 했었거든요. 관장님이 윤기범 전 관장님 말씀이시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그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세요?
글쎄요, 그분은 20년 전에 갑자기 그만두셨는데 그 뒤로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당시에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셔서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들을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 사람의 이름은 알게 되었어요. 윤기범이라는 사람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윤기범이라는 이름을 검색해 봤어요. 몇 개의 결과가 나왔지만 확실한 건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계속 찾아보니 20년 전 신문기사에서 그 복지관 관련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윤기범 관장의 사진을 볼 수 있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민석이와 정말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눈매와 코 모양이 거의 똑같았어요.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이 사람이 민석이의 친아버지라는 걸 말이에요. 며칠 더 조사해보니 윤기범은 당시 결혼한 상태였지만 21년 전에 이혼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선희가 말했던 대로였죠. 그 사람은 이혼 후 서울을 떠났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선희가 20년 전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기관장 윤기범과 불륜 관계를 맺었고 그 결과 민석이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20년 동안 이 비밀을 숨기고 살았던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선희와 민석이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날 저녁 민석이가 대학교에서 돌아온 후 저는 가족회의를 열자고 했습니다.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 민석이가 궁금해하며 물어봤고 선희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놓고 말했습니다. 선희 씨, 그리고 민석아. 너희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 선희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아마 무슨 얘기를 할지 감이 왔을 거예요. 민석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 이 검사 결과에 따르면 너와 나는 친부자가 아니야. 민석이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장난하시는 거죠? 장난이 아니야, 민석아. 엄마에게 물어봐.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야. 선희는 그제야 무너져 내리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민석아. 엄마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너를 임신했을 때 너의 친아버지는 다른 사람이야. 민석이는 충격에 빠진 듯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거짓말 속에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20년 동안 아빠라고 불렀던 분이 친아버지가 아니었다고요? 선희가 울면서 말했어요. 민석아, 그래도 승우 아빠가 너를 정말 사랑해서 키워주셨잖아. 그분이 너의 진짜 아버지야. 하지만 민석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20년 동안 저와 아빠를 속인 거네요. 제 친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만들고. 그날 밤 민석이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도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선희는 거실에서 밤새 울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죠.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하니 상간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비록 20년이 지났지만 불륜 사실이 최근에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윤기범이라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 검사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죠. 저는 변호사에게 윤기범을 찾는 일을 의뢰했어요. 전문 탐정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찾아내고 싶었거든요. 한편 집에서는 계속 냉전이 지속되었습니다. 민석이는 저와 선희 모두와 대화를 거부했고 선희는 매일 울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선희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20년 동안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났거든요. 용서요? 20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요? 민석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알아요? 일주일 후 탐정을 통해 윤기범의 현재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는 부산에서 작은 사업을 하며 혼자 살고 있었어요. 재혼은 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저는 변호사와 함께 윤기범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며칠 후 윤기범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박승호 씨죠?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예요? 2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왜 들춰내는 거예요? 당신이 제 아내와 불륜을 저질러서 아이까지 낳았잖아요. 그 책임을 져야죠. 증거가 있어요? 20년 전 일인데 무슨 증거가 있다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어요. 민석이가 당신 아들이라는 명확한 증거 말이에요. 윤기범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하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쉽게 일이 풀렸습니다. 윤기범의 변호사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재판까지 가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결국 윤기범은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3천만 원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게 만든 거죠.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윤기범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합의금을 받고 나서 저는 선희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는 끝이에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선희는 울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빌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20년 동안 나를 속인 사람을 어떻게 믿고 살겠어요? 민석이한테도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아요? 이혼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선희가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도 제가 유리하게 받을 수 있었어요. 특히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선희가 위자료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집에서 나가기로 했어요. 민석이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나 봐요. 어느 날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여전히 아빠를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혈연 관계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민석이를 예전처럼 대하기가 어려웠어요. 마음으로는 여전히 사랑하지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선희의 배신이 생각났거든요. 이혼이 성사된 후 선희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희의 불륜 사실을 교회에 알렸어요. 20년 동안 권사로 활동하면서 신도들에게 존경받던 선희에게는 치명적인 일이었죠. 교회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와 윤기범과의 합의서까지 보여드리면서 말이에요. 목사님은 매우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군요. 선희 권사님이 그런 일을.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권사로 활동하는 게 맞을까요? 20년 동안 거짓말을 하면서 신앙인 행세를 한 거잖아요. 며칠 후 교회에서는 임시 당회가 열렸습니다. 선희의 권사직 박탈에 대한 회의였어요. 저도 증인으로 참석해서 상황을 설명했고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선희는 권사직에서 완전히 박탈되었고 앞으로 교회에서 어떤 직책도 맡을 수 없게 되었어요. 더 큰 문제는 이 소식이 교회 전체에 퍼진 것이었어요. 작은 교회라서 소문이 빠르게 번졌거든요. 선희가 교회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며 쳐다봤어요. 저 사람이 권사님이었는데 불륜을 저질렀다더라. 20년 동안 거짓말을 하고 살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선희는 결국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20년 넘게 다니던 교회에서 쫓겨난 격이죠. 한편 민석이는 이 모든 상황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교회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거든요. 민석이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까지 알려진 거죠. 아빠,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교회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너무 괴로워요. 민석이는 결국 교회도 그만두고 집에서도 나가서 자취방을 구했어요. 대학교 근처에서 혼자 살기 시작한 거죠.
민서가 아빠 집에서 계속 살면 안 되겠니? 아니에요. 저도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누구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이에요. 민석이가 집을 떠나고 나니 정말 조용해졌어요. 25년 동안 살았던 집에 저 혼자만 남게 된 거죠. 선희는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들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선희를 냉대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선희의 어머니는 어떻게 20년 동안 그런 거짓말을 하고 살 수 있었느냐며 크게 화를 내셨다고 해요. 선희는 결국 친정에서도 오래 있지 못하고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전업주부로만 살았던 선희가 갑자기 혼자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50살에 가까운 나이에 경력도 없으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고 민석이를 통해 들었어요. 20년 동안 권사님이라고 불리며 존경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린 거죠. 남편도 아들도 교회에서의 지위도 친정에서의 지지도 모든 걸 잃었어요. 저는 그런 선희의 상황을 듣고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거든요. 20년 동안 저를 속이고 산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가끔 민석이가 찾아와서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건 자업자득이다라고 답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25년 동안 살았던 집을 팔고 서울 외곽의 작은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작은 아파트를 얻고 새로운 직장도 구했어요. 규모는 작지만 안정적인 회계사무소였죠. 나이가 있다 보니 쉽지 않았지만 30년간의 경력이 도움이 되었어요. 새로운 동네에서는 아무도 제 과거를 모르니까 편했어요. 그냥 이혼한 홀아버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였죠. 특히 제가 정착한 동네에는 지역 청소년 센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회계 교육 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어려운 형편의 청소년들에게 기초적인 회계 지식을 가르쳐주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보람을 느끼게 되었어요.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거든요. 선생님, 저도 나중에 회계사가 될 수 있을까요? 한 아이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답했어요. 그 아이의 눈에서 희망을 보았거든요. 이런 일을 하다 보니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요. 비록 과거에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석이는 가끔 연락을 해왔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20년 동안 키운 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아빠,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민석이도 건강하게 지내고. 우리 사이는 예전만큼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로 안부는 묻는 사이가 되었어요. 선희에 대한 소식은 민석이를 통해 가끔 들었어요. 여전히 혼자 살면서 마트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고 우울증 때문에 병원 치료도 받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선희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제 인생과는 상관없는 일이었거든요. 어느 날 청소년 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 아이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언젠가는 들키게 되나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답했어요. 그럼 거짓말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 특히 큰 거짓말일수록 더 빨리 들키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그 아이가 그럼 거짓말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웃으면서 답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이 한 거짓말의 대가를 치러야 하지. 그게 세상의 이치야.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얼굴이 많이 편안해져 있었어요. 비록 힘든 일을 겪었지만 이제는 진실 속에서 살고 있다는 안도감이 있었거든요. 저녁에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동네의 조용한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얼굴을 드러낸다. 그리고 나는 그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저는 새로운 내일을 기대했어요. 비록 가족은 잃었지만 거짓말 없는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상이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20년 동안 아내의 거짓말 속에서 살았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선희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고 윤기범도 책임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20년 동안 키운 아이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래도 계속 아버지로 살아가실 건가요? 아니면 저처럼 새로운 삶을 선택하실 건가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